1584년 붕당 간의 화합을 위해 힘썼던 율곡이이가 죽자 서인과 동인 사이의 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대신들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뉜 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집권 세력이었던 훈구파와 이들을 견제하던 살인파가 대결 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이 됐던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훈구파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 주로 유학자 출신이었던 살인파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중심이 된 살인파는 중종의 지원을 받아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하면서 조정을 장악해갔습니다. 살인파의 권력을 빼앗기는 걸 걱정했던 훈구파는 모략을 꾸몄고 어느 날 후궁을 시켜 중종에게 나뭇잎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나뭇잎에는 글자 모양으로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는데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의 주초위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벌레가 글자 모양으로 잎을 파먹게 훈구파 신하들이 미리 꿀을 발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주초위왕이 말하는 조씨가 조광조라고 의심한 중종은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살인파 신하들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1519년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왕위에 오른 선조가 살인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퇴계 이황, 조식, 율곡이이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살인파 대신들은 마침내 구세력이었던 훈구파를 몰아내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훈구파를 상대로 단단한 결속력을 보였던 살인파도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돼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는데 그 계기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1572년 청렴한 걸로 유명했던 김효원이 정오품 2조 정랑으로 청거됐습니다. 2조 정랑은 출세가 보장된 직책이었기 때문에 벼슬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든 탐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김효원이 과거에 간신으로 유명했던 윤원형의 집에서 기숙했다는 사실을 심의겸이 문제 삼으면서 김효원의 2조 정랑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심의겸은 명종의 아내였던 인순왕후의 남동생으로 외척이긴 했지만 훈구파의 공격으로부터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일로 나름 평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의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은 결국 2조 정랑이 됐는데 얼마 후 자신의 후임자를 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임자로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 청거됐는데 김효원은 심의겸과 심충겸이 외척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한 심의겸은 김효원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인파는 둘로 나뉘게 됐는데 심의겸의 집이 서쪽 정릉동에 있었고 김효원의 집이 동쪽 건천동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겸과 그의 일파를 서인이라고 불렀고 김효원에 동조하는 이들을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인은 동인보다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점차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이이와 성혼 같은 인물들도 서인으로 불렸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제자들까지 서인으로 분류됐습니다. 당파에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에는 이항복과 이덕형이 있었습니다. 이항복은 율곡이이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서인으로 분류됐고 이덕형은 동인에 가까웠지만 이 둘은 당파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성과 한음으로 더 친숙한 이항복과 이덕형은 실제로도 장난기가 많았고 평생 절친했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들이 처음 만난 건 과거 시험장에서였고 이때 이항복의 나이 25살, 이덕형은 20살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성과 한음에서의 많은 에피소드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항복은 권율의 사위였던 걸로도 유명한데 이항복이 바람피우다 장인에게 걸리는 상황에서도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음담패설에 가까워서 차마 여기서 소개하지 못한 일화들도 많습니다. 물론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이야기가 유독 많은 걸 보면 권율과 이항복이 장인과 사이관계를 떠나 허물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율곡이이가 죽자 동인은 서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인은 수적으로 서인을 압도했었고 선조마저도 동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서인은 점차 정권에서 밀려나 세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중심에 있었던 심의겸이 파직됐고 그 외에 많은 서인들이 실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순식간에 반전시킨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정여립의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전주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정여립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언변이 뛰어났지만 잔인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여립이 겨우 7살이었을 때 새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토막내 죽였는데 여종이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자 정여립이 방에 몰래 들어가 여종의 배를 갈라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여립은 이후에도 아랫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로 때렸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두려워서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록에서 의도적으로 정여립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에 오른 정열입은 처음에는 율곡 이이와 성혼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점차 이들을 멀리하고 집권 세력인 동인편에서 서인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이와 성혼은 서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선조는 정열입이 감히 스승을 욕보인다고 생각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정열입이 눈을 부릅뜨고 선조를 노려봤다는 일화가 있는 걸 보면 선조가 왜 그렇게 그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조의 미움을 사 고향 전라도로 내려간 정열입은 그곳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대동계라는 대규모 사조직을 만들었는데 근방에 쳐들어온 왜구를 물리쳤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군사력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정열입은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천하는 모두의 것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냐는 의미의 천하 공물서를 문자로 남겼다고 하는데 이는 왕을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과연 얼마 후 정열입이 전라도와 황해도의 세력을 일으켜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선조 귀에 들려왔고 선조는 즉시 관군을 보내 정열입을 추격했습니다. 진안 죽도까지 도망간 정열입은 궁지에 몰리자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정황상 정열입이 영모를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정열입이 역심을 품고 있다고 보고했고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인물들도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열입이 전혀 반란을 꾸미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선조는 정열입의 영모 사건으로 자칫 흔들릴 수 있었던 왕권을 바로잡기 위해 영모에 연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길 원했고 정열입이 동인이었다는 이유로 동인을 조사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동인에 밀려 서러움을 겪고 있었던 서인들이 실권을 차지했고 동인에 복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인을 대표해 신문을 담당했던 인물이 서인의 수장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은 수많은 수험생을 괴롭혔던 관동별곡과 삼위인곡을 지은 걸로 유명한데 술을 유난히 좋아해서 그의 시를 읽으면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는 내용이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이 항복은 정철에 대해 정철이 반쯤 취해서 즐겁게 손뼉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눌 때 바라보며 마치 하늘나라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신문에 나선 정철은 그의 시처럼 서정적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사람이 아닌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초기의 정철은 정열입의 영모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 위주로 신문했지만 신문 과정에서 점점 수사 대상은 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인 중에서 정열입과 친했던 이발을 포함한 많은 동인들이 정철의 모진 신문을 받았는데 이 중 대다수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죽거나 옥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말리기는커녕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신문 대상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 이발의 80살 노모가 곤장을 맞고 죽었고 그의 10살 아들조차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김빙이라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눈물을 흘리는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정열입의 시신에 형을 더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때마침 불어온 찬바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로 인해 김빙은 결국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동인 중 한 명이었던 류성룡 또한 조사 대상이 됐지만 선조의 개입으로 겨우 신문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열입의 영모 사건과 관련된 국문은 2년을 넘게 끌었고 그동안 죽은 사람만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축사화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동인이 몰락했고 전라도 지방은 영모가 일어난 지방으로 찍혀 한동안 그곳 사대부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문을 주도한 정철 또한 세자 책봉 문제가 빌미가 돼서 선조에게 버림받게 됐는데 정철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두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착실히 전국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가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오다 노부나가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던 우에스키 켄신이었습니다. 우에스키 켄신은 전장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마저 훌륭했던 인물로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다케다 신겐을 비롯한 많은 다이뮤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에스키 켄신은 전국시대 최고의 엄친아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우에스키 켄신은 반 노부나가 세력과 손을 잡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진격한 우에스키 켄신은 데도리가와 전투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오다 노부나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오다 노부나가 세력은 빠르게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에스키 켄신은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에스키 켄신은 평소 술을 즐겼고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가 급사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에스키 켄신의 죽음은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었던 우에스키 켄신이 죽은 상황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다음 4년 동안 다른 세력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1582년 여름 다케다 가문을 멸망시킨 걸 축하하기 위해 노부나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맹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초대 잔치를 베풀었는데 부하 중 한 명이었던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이에야스를 접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잔치 도중에 서쪽의 모리 가문이 군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노부나가는 곁에 있던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서쪽으로 진격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교토로 돌아가 혼노지라는 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노부나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아케치 미츠히데는 서쪽으로 진격하는 대신 군을 돌려 교토로 향했습니다. 노부나가가 머물고 있던 혼노지에 도착한 아케치 미츠히데는 적은 혼노지에 있다 라는 말과 함께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적이 공격해오자 노부나가는 1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용감히 싸웠지만 10,000명이 넘는 미츠히데의 병사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총알이 관통해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어려워지자 노부나가는 불을 지르게 한 뒤 자신의 배를 갈랐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노부나가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신이 불에 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에스키 켄신과 함께 전국시대를 대표하던 또 다른 영웅 오다 노부나가 또한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데 성공한 아케치 미츠히데는 인근에 머물고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전설적인 닌자 하토리 한조의 도움을 받아 가카스로 탈출해 자신의 영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었던 한 인물에게 노부나가가 사망했다는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